네, 최근 대출 때문에 은행 다녀오신 분들 금리 어떠셨나요? 금리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실제로 받아보니까 은행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리가 많이 내려간 건 아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꽤 되실 것 네.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뭐 과거 금리 상승기에 비해서는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조금 미뤄지면서 주택 구입 서두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하반기 대출 좀 이렇게 저렴하게 똑똑하게 받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먼저 가계대출 상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뭐 대출 잔액이 계속 늘고 있다는데 결국 그렇다면 이것도 뭐 보나마나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현재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를 뭐 세 가지로 조금 요약을 해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가 스트레스 DSR이 이제 2단계를 이제 7월 달부터 실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을 하게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미리 어차피 받을 대출 미리 실행을 하겠다라고 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 집중적으로 6월 달에 실행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격을 올린다라는 그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많은 분들이 물건을 미리 사잖아요. 그거하고 그렇죠. 약간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급격하게 신청을 해서 잔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주택 매매가 활성화된 것이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예. 경우에 잔액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을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서민하고 실수요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 디딤돌, 버팀목 대출의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 상품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정책 모기지 상품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엄격한 관리를 해서 혜택을 받을 분들이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그런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는 분들의 그 금리가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얼마에 실행이 됐는지 그랬더니 5억 원이 1.7%에 실행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분들이 그 집을 사는 것이 굉장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된 것이 맞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전 월세로 거주를 하시다가 네. 이제는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증가를 했는데 그 모든 지역의 주택이 이제 거래가 활발한 것은 아니고요. 서울 수도권 특히 이제 신축을 위주로 해서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달 가계부채 잔액이 708조 5,723억 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금융당국은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급증을 했기 때문에 약간 좀 당황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가계대출 추이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우리 꾸준히 이제 보아오신 애청자분들은 뭐 지난달에 공부하신 내용이긴 한데 네. 그래도 또 생소하신 분들 네. 스트레스 DSR 간략하게 한번 핵심만. 네. 스트레스 DSR은요, 이제 원래 DSR에다가 스트레스 금리를 이제 더하는 건데요. 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그 변동 금리가 조금 이제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변동 금리로 대출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금리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4.5%다.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할증을 하는 거죠. 4.5가 아니라 4.8로 DSR을 계산을 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리를 높게 계산을 하다 보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를 받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 DSR이고요. 결론적으로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것이 스트레스 DS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앞으로 좀 금리가 인하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인지 그 1년 안에 집을 사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분들이 10명 중 6명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아무래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네. 지금 금리가 낮아진 거예요? 아니면 낮아질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낮아진 것은 맞습니다. 낮아졌어요? 네, 예, 그리고 그 이제 조사를 해 보면 그 한 달 반 전하고
지금 한 달 반 전인 뭐 5월 달 그리고 뭐 6월 달 그리고 7월 달 금리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한 달 반 전에 비해서 뭐 거의 0.5%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금리가 낮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 4%가 넘어가게 되면 심리적으로 금리가 너무 높다. 그리고 3%는 받을만 하다. 2%는 너무 좋다. 뭐 이런 약간의 심리적 저항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3%대로 금리가 내려오다 보니까 매매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 집을 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의 그 집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투자자분들은 아니고요. 거의 다 실수요자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할 그 적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많은 분들이 집을 구매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그 시중은행에서는 2.9%에서 5% 초반까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2%까지 내려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금리가 많이 떨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하고 2024년 하반기하고 2025년 상반기에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무주택자 분들이세요. 무주택자 분들이 이제 계약갱신권도 벌써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 사용을 하셨고 이번에 다시 전세로 가야 되는지 집을 사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계약갱신권을 쓰셨던 분들이 낮은 전세 보증금을 이용을 하시는데 지금 전세가가 조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많이 전환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상급지로 이동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번 기회에 내가 더 넓은 평수로 갈아타겠다,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겠다 하면서 내 집 마련에 그 상급지 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 부담이 줄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전세보다는 매매로 더 이동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 금리보다 매매 금리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러면 그냥 집을 살까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전세가율은 높아졌는데 오히려 매매 금리가 저렴하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쪽으로 수요가 몰리겠네요. 약간 그렇습니다. 네. 아니 지금 좀 전에 저 대출금리 비교해놓은 표가 나왔습니다만 대표님. 네. 아니 저 보세요. 두 번째 칸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 2024년 6월 연 94%. 2.940에서 5.445%. 네. 무슨 뭐 코스피 전망하시오 했지만 2,000포인트에서 3,500포인트 뭐 이거하고 비슷한데. 네. 아니 저 누가 할 거 아니에요. 야 나 2%대로 나 대출 받아서 소리 듣고 갔다가 저거 적용 못 받고 뭐 5% 받으면은 욕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이 이유가 뭔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네, 범위가 이렇게 넓은 네.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대출 금리를 산정을 할 때는 이제 기준금리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 모두 동일하니까 뭐 논란의 여지가 없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상금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가상금리는 은행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도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죠. 네.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이제 우대금리입니다. 우대금리.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우대 항목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저렇게 금리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가 이제 부수거래 항목이라고 그래서 뭔가 은행에다가 실적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무슨 상품 가입하고 네, 카드 맞아요. 쓰고 이런 네, 실적 적금하고 채워지면 청약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금리가 뭐 굉장히 많이 내려가게 되는데 그거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저런 5% 금리까지 받는 분도 뭐 게다가 신용도 안 좋다 뭐 이렇게 되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2.94%, 2.95% 얘기를 듣고 해당 은행으로 이제 달려간 거죠. 나도 2%의 금리를 받고 싶다. 예. 그래서 그 기사가 나온 그 당일날 그 은행이 이제 마비가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도대체 이 금리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살펴봤는데 그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사회적 지원 대상자. 그래서 사회적 지원 대상자는 누구냐? 예. 그 세터민. 하고 고엽제 피해 대상자 그리고 결혼 이민자 뭐 우리가 이렇게 흔히 이렇게 많이 접하지 못하는 네, 네. 그런 분들이 해당이고요. 그리고 서울시 모범 납세자 뭐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2.95%의 금리까지 내려가기는 하는데 일반적인 분들의 금리의 최저 그 단계는 한 3.3% 정도의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 될. 네. 예.
기준금리 올해 하반기 지금 최소 한 번은 더 내려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체감은 덜한다 하더라도 일단 뭐 시중은행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네. 대출 받으실 때 변동금리가 아니라 이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비중이 좀 점차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 변동 금리를 하고 싶으시죠. 예, 많은 분들이 금리가 떨어지니까 변동 금리를 하고 싶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고정 금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를 보게 되면 이제 2024년도 정부에서 행정 지도를 하게 되면서 이제 순수 고정 금리, 만기 고정이죠. 30년, 40년 고정 금리 하고 이제 5년 주기형 상품이 있어요. 5년 주기형은 뭐냐면 5년 고정이기는 맞아요. 근데 5년 있다가 다시 5년 동안 고정. 그러니까 아. 5년마다 이제 변동인 거죠. 네. 예, 그 상품에 대해서 약간의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그 비중이 30% 이상으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러다 보니 은행에서는 이런 상품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런 상품의 금리가 잘 팔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를 조금 낮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출 받는 분들의 90% 가까이가 이런 주기형 상품이라든지 혼합형이라든지 고정 금리를 선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절대적으로도 고정금리가 당장 낮죠. 맞습니다. 변동보다. 네, 그래서 거의 1%, 0.5%에서 1% 가까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 같아도 당장 대출 실행하면 이자가 싼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려갈 것은 이제 모두 기대를 하고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저렴한 금리를 선택하다 보니까 고정 금리를 선택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 면에서도 지금 스트레스 DSR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동 금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도 고정 금리를 선택을 하는 분들이 이제 훨씬 더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스트레스 DSR이 더 강화가 되면 더욱더 고정 금리를 선택할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왜 고정금리가 늘어나는가 뭐 인지상정 같아요. 저는 조삼모사에 조삼모사. 치면은 네. 차라리 아침에 도토리 4개 조삼모삼으로 가겠어요. 당장 하나 더 먹는 게 낫지. 안 그런가? 맞습니다. 저녁까지 뭔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네, 그렇죠. 일단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정금리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일단 저렴한 걸로 빨리 실행을 하자. 예. 네. 그리고 요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흔히들 저 인터넷 뱅킹이 네. 훨씬 뭐 금리도 낮다, 뭐 여러 가지 뭐 서비스가 시중에서 못하는 뭐 아주 네. 그거 한 것들 많이 그렇죠. 한다라고 편하다, 생각하는데 뭐 이런 막상 말씀. 가보니까 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초에는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적용이 됐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올해 초에 이제 대환 대출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인터넷 은행이 예. 거의 쓸어 담았어요. 시중에 은행에 있는 대출들을 거의 다 담아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대출 이게- 갈아타면서 그렇죠. 차주들이 전부 그쪽으로 갔다. 네, 인터넷 인뱅으로 뱅킹에서 많이 빌려서 갔어요. 갚았다. 네, 네. 인뱅에서 금리를 낮추다 보니 대환을 하고 싶고 편하고 네. 하니까 많이 갔는데 이 은행의 대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작정 한 은행이 모든 대출을 쓸어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너무 대출을 많이 했으니까 금융 당국의 이제 눈치도 보게 되고요. 약간 부채를 지금 정부에서는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많이 대출을 하게 되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리고 지금 영업을 해야 되는 은행들이 있어요. 시중은행 중에서는 네. 가계 부채가 생각보다 안 채워진 그런 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은행들은 당연히 인터넷 뱅킹 은행보다는 금리가 낮은 은행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선입견을 가지고 인터넷 은행으로 가면 금리가 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은행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고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는 원래 중저 신용자의 대출에 원래 주력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공격적으로 늘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금리가 조금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시중은행들 늘 보면은 엄청난 이익을 내는데 그래 우리가 마음 먹고 좀 덜 먹지 하면은 또 금리 낮춰줄 수 있으니 인터넷 뱅킹 정도야 또 싸우려면 싸울 수가 있겠네 시중은행이. 네. 네, 그래서 현재는 그렇죠. 네, 조금 시중은행이 훨씬 저렴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